discussing on various topics. First, I would like to invite Ms. Hyunjang Je, the Director of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to give a presentation titled Korea-Canada FTA and its industrial implication.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무역협회 재현정입니다. 예, 한캐나다 FTA는 2005년부터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체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공식적으로 한 13차례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도 무역협회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외교부에 파견을 나가서 13차례 공식 협상을 다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타와에 한 5번 정도로 갔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던 한 캐나다 FTA가 이렇게 타결이 되고 공식 서명을 하고 제가 이런 자리에 또 초청이 돼서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더욱 기쁜 것은 이번에는 오타와가 아니라 토론토에 오게 돼서 정말 더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캐나다 FTA, 이전에 양국이 어떻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있는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부터 보시면요. 캐나다는 지금 13개 국가와 9개의 FTA를 체결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캐나다는 주로 미주 지역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기본적으로 교역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많이 FTA를 체결하였고요. 그 외에는 에프타라든지 이스라엘, 조단 같은 국가와 지금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지금 똑같이 9개 FTA를 체결하였는데 국가는 48개국입니다. 캐나다 FTA보다는 훨씬 더 국가가 다양하고요. 지금 한국은 EU, 아세안, 그다음 미국 이렇게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저희가 한 10년 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FTA 체결을 했고요. 최근에 캐나다뿐만 아니라 호주와도 또 FTA를 체결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콜롬비아의 FTA도 지금 발효되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양국 간의 교역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한 2000년부터 2013년간 교역 관계가 수출, 수입 측면에서 다 연평균 한 6%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신흥국만큼 높은 증가율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낮은 증가율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역 관계가 아무래도 상호 보완적인데 우리가 캐나다로부터 천연 자원을 수입하다 보니까 캐나다한테는 무역 적자를, 소폭의 무역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적자를 저희가 보는 이유가 트레이드 스트럭처를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제가 순서상으로는 조금 더 드리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은 단연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타이어 등 자동차와 관련된 수출이 대캐나다 수출의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품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캐나다에 와보니까 삼성이나 LG 핸드폰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던데 또 휴대폰이 우리의 또 주력 수출 품목입니다. 근데 보시면 통계상으로 우리 수출품이 굉장히 소수 품목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품목을 좀 다변화할 필요성이 여기 지금 수치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수입하는 품목도 저희가 보면 석탄이라든지 또 펄프, 그다음 알루미늄 대부분이 다 천연자원입니다. 석탄만 하더라도 우리 대캐나다 수입이 한 30%를 차지하는데요. 지금 양국 구조는 양국의 교역 구조는 한 4-5개 품목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이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캐나다의 교역 시장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간의 교역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의 교역 관계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에 대한 수출이 지금 올해 7월까지 기준으로 한 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한 4%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수입 측면에 있어서도 미국에 대한 수입이 옛날 과거보다는 조금 내려갔지만 여전히 50%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수출이 좀 중국이나 일부 국가에 집중됐다고 하지만 보시면 캐나다는 거의 미국 아니면 멕시코라든지
미주 지역 일변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면에 이제 순위로는 사실 8번째로 큰 수출 국가이고 수입 측면에서는 7번째로 큰 수입국이지만 비중을 보시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수입 측면에서는 1%조차도 되지 않고요. 수입은 한 1.5%대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캐나다랑 한국이 뭐 교역관계를 굉장히 오래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이제 비중이 좀 미미한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캐나다 FTA를 통해서 우리가 양국 간 교역을 증대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자, FTA는 여러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한캐나다 양국의 관세 장벽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의 지금 그 실행 관세율, 평균 실행 관세율은 한 4.3%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13.3%인데요. 뭐 이것만 보시더라도 한캐나다 FTA를 체결해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면 캐나다 산업에는 훨씬 더 큰 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접근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그 농산물 분야를 보시면 우리나라 농산물은 좀 관세가 높은 걸로 유명하고요. 지금 평균 관세가 50%가 넘습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농산물 수출 꽤 많은 소고기로 비해서 꽤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캐나다가 워낙에 선진국이고 관세율이 기본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은 지금 뭐 수송기계, 트랜스포트 이퀴먼트 보시다시피 관세가 한 6%대 됩니다. 이 6% 관세율이라는 거는 선진국에서는 꽤 높은 관세율인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캐나다 시장에 대해서 수송기계, 특히 자동차와 전차 부품에 대한 수출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상품 협상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테리프 컨세션 스케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뭐 앞에서도 많이 설명하셨지만 대부분의 관세가 10년 이내에 철폐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도 뭐 협상에 참가하면서 좀 놀랬던 게 지금 캐나다는 이미 듀티 프리인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한 5,700개의 테리프 라인이 이미 무세가 적용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방을 했던 게 캐나다는 우리가 이미 무세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 이미 베네핏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협상이기 때문에 이미 주고 있는 베네핏보다는 너희들이 훨씬 더 많이 캐나다 측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이게 좀 공방한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은 캐나다가 적습니다. 이미 무세 품목이 많기 때문에 한국은 한 7,700개의 라인이 발효 즉시 철폐가 되는 반면에 캐나다는 한 677개에 불과합니다. 대신에 3년 내 철폐, 3년이면 이렇게 긴 시간 가는데요. 3년 내 철폐되는 품목이 캐나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서 보시면 캐나다의 공산품은 대부분 품목이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어 있고요. 한국도 공산품은 철폐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농산물을 저희가 좀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세 철폐 기간이 10년으로 좀 길다거나 아니면 10년 이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보호 기제를 저희가 만들어서 농산품 분야는 조금 장기 철폐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아주 전형적인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보시더라도 GDP는 지금 규모가 전 세계에서 11위로 큰 경제이고요. 그 다음에 GDP per capita 1인당 그 GDP는 전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도 꽤 그 순위가 높은데요. 수출은 13위, 수입은 11위를 차지하는 또 무역 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선진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높은 수준의 높은 GDP 증가율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중국이나 다른 신흥국들처럼 뭐 10%에 가까운 어떤 고성장을 하는 국가들은 아닌 거고요. 대신에 지금 수치상으로도 나타나 있지만 그 GDP 그로스 레이트가 한 2%대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높진 않지만 계속 스테디한 그로스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오히려 이 GDP 그로스 레이트보다는 집중해야 될 부분은
캐나다가 굉장히 높은 구매력을 가진 시장이라는 겁니다. GDP, 1인당 GDP를 구매력 기준으로 보셨을 때 지금 캐나다는 한 43,000불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지금 높은 구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를 보시면 사실 캐나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대륙이 큽니다. 한국이랑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곳인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한국보다 작습니다. 뭐 이런 수치를 보시면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인구 규모 자체는 작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까도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이민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아시아 인구가 많은 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인구 구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캐나다의 수입 수요를 보겠습니다. 주요 품목으로만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단연코 1등은 자동차입니다. 아무래도 광활한 대륙을 다니다 보면은 자동차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큽니다. 1위 품목은 자동차로서 지금 한 최근 2010년부터 1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거의 7%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머시너리, 기계류입니다. 기계류에 대한 수요도 한 6%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밑에 이제 optical medical instrument,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의료기기 분야인데요. 이건 캐나다뿐만 아니라 선진국 모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선진국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고령화를 들 수 있겠죠.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령화이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시장은 주요 수입 품목이 대부분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좀 안타깝게도 저희 한국이 의료나 의약품이 굉장히 저희가 잘 수출하는 그런 품목들은 아니죠. 하지만 포텐셜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은 뭐 식품과 화장품 관련된 그 산업이 많이 오셨지만 사실은 화장품이나 이런 그런 부분도 건강이라든지 어떤 고령화라든지 이런 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주의해서 보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모든 품목이 시장 점유율 1위가 미국입니다. 뭐 주요 품목들은 다 미국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뭐 미국 회사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수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캐나다는 아무래도 미국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자동차라든지 기계류라든지 철강, 그 다음에 화학제품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캐나다 시장에서도 보시면 수입 시장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유율 순위도 뭐 4위, 5위, 6위 이런 부분 잘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는 아직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산업을 따로 안 볼 수가 없겠죠. 자동차 산업만 좀 한번 제가 짚어드리면 한국의 자동차, 승용차의 캐나다 수입시장 점유율은 한 8.5%됩니다. 이거는 지금 수입하고 있는 한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만 이제 점유율을 따져서 8.5%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에 저희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의 공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자동차까지 다 포함한다면 지금 캐나다에서 우리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한 12%대입니다. 잘하고 있죠. 수치상으로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표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위에 미국, 일본, 독일, 멕시코가 이제 순위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멕시코는 지금 나프타로 FTA가 체결이 돼 있고요. 일본과는 아직 협상 중이지만 아직 FTA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이제 FTA 체결했기 때문에 곧 비준돼서 한 6.1%의 관세율이 한 3년 이후에 관세가 철폐된다면 미국과 멕시코와는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시장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오늘 여기 자리에 모이신 분들의 주력 품목이 식품과 화장품 분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국 식품과 화장품이 요즘에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저희가 사실 식품과 화장품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품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산물 대국도 아니고요. 화장품이라는 건 선진국의 전유물과 같은 그런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최근에 농산물과 화장품에 있어서 정말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은 이제 농산물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구조이고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입맛이 비슷한 중국이라든지 아세안 지역을 위주로 지금 저희가 수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가공식품 중에서는 저희가 라면이라든지 김, 그리고 음료수 부분이 저희가 수출을 잘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저희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랑 제가 한류를 어떻게 통역을 해야 되나 했더니 그냥 한류 하면 다 알아들으신다고 하고요. 그만큼 한류가 지금 한국의 음식과 화장품을 알리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주 빅스타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보면 그 음식을 먹고 싶거나 또 그들이 사용하는 옷이라든지 화장품을 따라보자 하는 그런 굉장히 욕구가 큰데요. 그런 한류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보고 있는 품목 중 하나가 바로 식품입니다. 자, 화장품은 저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다 그 해외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입된 품목을 썼던 것 같습니다. 특히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화장품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화장품을 수출을 활발하게 할 거라고는 아마 한 5, 6년 전만 해도 한 10년 전이라 해야 되나요? 한 10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했던 일인 것 같은데요. 정말 한류와 함께 화장품의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수치상에서 보시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화장품 수출은 연평균 20%를 기록했습니다. 20%의 증가율이라는 것은 정말 높은 증가율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놀랬던 거는 올해 2014년 7월 기준으로 화장품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만성적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했던 산업이 바로 화장품 산업이었는데 올해는 정말 놀랍게도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주력 시장은 아시아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한류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거 아시아이기 때문에 화장품 수출은 특히 중국 쪽으로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중국, 홍콩, 일본 외에도 미국에도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수출을 한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캐나다를 비롯해서 비아시아권에도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 캐나다 시장에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제가 조금 일찍 도착을 했거든요, 토론토에. 그래서 몇 군데 이제 쇼핑몰을 좀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화장품 편집 매장을 들어갔더니 실제로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제 진열이 좋은 곳에 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쇼핑몰에는 아시지만 제가 좀 특정 그 회사를 제가 말씀드려도 모르겠지만 페이스샵이 아주 좋은 위치에 또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캐나다 시장에 진출했고 또 앞으로 또 FTA를 통해서 그런 매장들이 훨씬 더 또 많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식품과 화장품에 있어서 이제 캐나다 시장의 좀 특징적인 점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캐나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또 자료를 통해서 제가 좀 접한 거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로 첫 번째는 헬스 매니아 이런 걸 제가 찾았는데요. 이거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에서 보이는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이제 캐나다에서는 잘 아시죠? 비타민 굉장히 유명한 거, 비타민 많이 또 이렇게 구매하실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건강식품 그리고 고령화되면서 이제 그런 건강을 지키려는 그런 욕구가 크기 때문에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도 많고요. 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외에도 어떤 좀 더 건강에 좋은 차라든지 그런 음료에 대한 욕구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아침 식사를 좀 거르는 문화가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에는 아침 식사를 하는 게 건강에 좋다라는 어떤 인식이 박혀서 또
좀 아침을 어떤 게 좋을지, 또 건강에 좋은 아침이 뭔가에 대한 찾는 그런 움직임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뭐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비만에 대한 걱정이 또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 고령화, 노령화에 대한 거는 한국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노령화 진행 중인데요. 캐나다는 지금 통계상으로 2031년에 캐나다 인구의 25%가 65세 이상이 될 거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인구 통계는 사실 이미 결정된 김에 바뀌지가 않는 통계죠. 그래서 고령화가 상당히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식품이라든지 화장품 분야는 이런 그 노년층에 특화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타민 같은 경우도 다 50세 이상이라 해야 되나요? 50세 이상, 45세 이상의 어떤 그 고령층을 위한 특별한 섹터들이 있고요. 또 식품도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이 드시면 좋은 그런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아시안 파푸레이션입니다. 아시아의 그 이민자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오타와에만 갔을 때는 그런 걸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토론토로 와보니까 정말 아시아 인구가 많다라는 거 그냥 길거리 다니기만 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지금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서 온 이민자분들이 한 1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캐나다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분들의 50% 이상이 이제 아시아 출신이라고 지금 하는데요. 그만큼 아시아 인구는 캐나다 어떤 소비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아시아 인구에 또 그 겨냥한 타겟팅하는 어떤 품목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의 기업들이 강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옛날에는 사실 본토를 떠나서 이민을 오신 분들은 그 현지의 문화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민자분들도 본인의 나라, 본인의 고향에서 하는 TV라든지 모든 걸 다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지금 캐나다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계 이민자분들이 사실 똑같이 한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 그 드라마들이 있는데 그런 드라마들이 똑같이 여기 캐나다에 계시는 아시아 그 인구 사이에서 빅히트를 했고 그 관련된 제품들을 여기저기서 찾는 그런 수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쪽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이미 여기서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그러한 한류라든지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금방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착안하시면 홍보나 마케팅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캐나다의 식품 소비량에 대해서 좀 제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푸드 컨섬션은 그 캐나다 달러로 2013년 기준으로 한 53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장률 자체는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선진 시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크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분야는 캔푸드, 캔으로 만들어진 그 가공식품과 그 다음에 소프트 드링크 분야가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도 지금 성장률이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제품이라든지 당 제품이 굉장히 많이 여기서는 소비를 하시죠. 단 것과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 한국은 그 강점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만들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수출할 수 있는 캐네든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 드링크 쪽. 뭐 아직까지는 캐나다에 제가 진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류 통해서 홍삼이라든지 아니면 홍시초 이런 거는 아시아에서 굉장히 저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지금도 아주 잘 나가 있는 품목들인데요. 어떤 그런 품목들이 이쪽에 또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좀 이번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다가 재밌는 자료를 찾아내서 제가 좀 여기다 포함을 해봤는데요. 캐나다의 여성들이 화장품을 사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 purchasing 하는 데 있어서 좀 변화 이런 걸 지금 그 설문조사를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뭐 비단 제가 보기엔 이게 캐나다뿐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하다기보다는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모바일 폰이라든지 온라인 구매가 훨씬 더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좀 느꼈던 점은 아직까지는 이 캐나다에서는 물론 온라인 구매와 모바일 폰 구매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는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여성들이 직접 그 화장품을 테스트를 해보고 특히 거기 이제 매장에 스태프들이 많은데 그 스태프들한테 또 자문을 구해서 또 추천을 받고 이런 형태의 구매가 아직까지는 한국보다는 좀 더 센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캐나다의 그 화장품 수입에 대해서 좀 통계상으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캐나다의 화장품 수입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하는 걸 제가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2010년에서 1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한 7.5%인데요. 전체 수입 증가율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이 좀 그 화장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서도 단연코 수입시장 1위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한 60%가 넘는데요. 표에서 이제 좀 내려가다 보시면 그래도 한국이 한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0.7% 불과하고요. 시작 단계이지만 옆에 증가율을 보시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11개 국가 중에 증가율이 가장 높고요. 3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화학제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지금 캐나다의 화장품에 대한 관세율이 6.5%인데요. 이게 한 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3년 이내에 철폐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높은 관세율이 철폐가 되면 우리나라의 그 대캐나다 화장품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뭐 제가 몇 가지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거는 한 캐나다 교육은 역사가 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수 품목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캐나다 FTA 9년에 걸쳐서 협상 끝에 저희가 어렵게 이제 서명을 한 캐나다 FTA가 앞으로 양국 간의 교육을 좀 더 다변화시키고 그리고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제가 뭐 짧은 발표였지만 여러분이 사업하시는데 그리고 캐나다 분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한국 분들은 캐나다 시장에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내일도 비즈니스 미팅에서 큰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